안녕하세요. 존버네큐입니다. 어제 미국 청문회 있었어요. 청문회 때 2월 6일에 있었던 청문회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좀 없어서 많이 가격이 빠졌습니다. 힘 좀 냈으면 좋겠는데 2월 6일에서 청문회 때는 CFTC 저기 지안카를로 의장이 그 비트코인 없이는 블록체인도 없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런 청문회 때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제는 좀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어 봤자 뭐 다 똑같은 얘기겠지만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거래소 악재도 좀 터져줬고요. 예, 어제 어제 새벽에 제가 저희 비트인포 공개 채팅방 아무나 들어오세요. 저희 뭐 홍보하거나 뭐 저기 하는 거 아니고 이런 시간 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자료 올리면서 서로 공유하는 건데, 저도 제가 어제 거래소 관련된 뉴스는 이거였고, 임직원들이 저희 돈 빼서 뭐 썼답니다. 다른 거래소 들어가서 뭐 이제 악재는 지겹고, 지금 또 찌라시로 나온 게 중국에서 인민은행에서 또 대형 악재 하나 더 친다고 하네요. 중국 내에서 뭐든 뭐 금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투자하실 분들은 유의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남아서 어제 그 청문회 내용 중에 이 베네수엘라 페트로 토큰, 페트로 코인, 페트로 토큰인데, 토큰 판매에 관해서 미국 의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요거 하나 읽고 지금 조금 깊숙이 좀 알아보게 됐습니다. 번역 보시면 베네수엘라의 지금 마두로 대통령을 범죄자로 이제 취급을 하고 치부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베네수엘라는 지금 거의 지옥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하고 지금 캐나다에서는 베네수엘라 고위 관료들하고 그 대통령 무가베는 짐바브웨고, 마두로 맨날 헷갈려요. 미음이라. 저기 마두로 대통령과 그 외에 베네수엘라 고위 관료자들의 그 돈을 다 묶어놨어요. 동결시키고, 자국 내에서 이제 거래를 다 중단시켰는데, 지금 그것을 좀 이제 피하는 돌파구로 이제 암호화폐를 개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 곤두세우고 있어요. 페트로코인에 관련돼서는 이제 저번 달에 저희 같이 카페 운영하시는 조만장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이런 대략적인 상황과 뭐 페트로코인 유가 1배럭을당 1 페트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장 가격이 60달러라고 했나, 그죠? 현재 60달러 정도로 거래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투자도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의원이 말했듯이 지금 5조 원 정도를 지금 페트로 ICO를 통해서 모금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래서 좀 페트로는 투자하실 때 조금 리스크를 감안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비트코인을 처음 이제 설명해 드릴 때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에 관해서 좀 언급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갖고 온 게 2000년 이후에 짐바브웨, 뭐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런 건 디폴트까지 발생이 됐지만, 근데 이제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100조 달러 지폐까지 발행이 됐고, 무가베 대통령은 이번에 쿠데타 당했죠. 쿠데타 당했어요. 지금 92세에도 94세예요. 지금 94세인데도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거의 40년 가까이 그냥 독재자인데, 짐바브웨도 뭐 그렇게 됐고, 베네수엘라가 어쨌든 이렇게, 짐바브웨도 전자화폐를 발행은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크립토가 아니고 그냥 일반 이머니, 일렉트로닉 머니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1달러당 1본드 노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쓰지를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짐바브웨도 한때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떴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비트코인 800만 원일 때 거기가 1200만 원 그랬었어요. 작년 말에. 짐바브웨에선 비트코인 생명줄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베네수엘라에선 대통령까지 왜 나와갖고 이렇게 코인을 발행했나, 토큰을 발행했나 뭐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좀 알아보게 됐어요. 베네수엘라 하이퍼 인플레이션 1600% 가량 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왜 왔나. 근데 이거 공부하면서 느낀 게 정말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하고도 보시는 분들도 조금 경각심을 드리고자 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베네수엘라 제가 자료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 있고요. 미녀가 바로 나오네요.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최고로 위험한 국가입니다. 콜롬비아 이런데, 저 친구 남미 여행 간 친구가 이제 엄청 위험한 나라라고 보면서 뭐 이제 알려주기,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뭐 이제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악질 범죄가 엄청 많이 난답니다. 지금 여기 동영상도 보시면 도로 뭐 이렇게 한 달에 500건이 넘는답니다. 이 도시에서. 강도 살인 뭐 이런 걸로. 자, 어쨌든 이런 나라입니다. 예, 이런 나라고요. 미녀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부정부패가 엄청 심하다. 마약 밀거래 같은 게 거의 경찰들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 그 경찰이 마약 밀거래의 주범이다. 뭐 이런 부정부패 지수는 이라크와 비슷해서 최악이고, 경제자유 지수도 세계 최하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지금 베네수엘라가 생존형으로 비트코인이 인기다 뭐 이런 것처럼 어떤지 한번 보시면 되게 속상하실 거예요. 볼게요. 도로 곳곳에 놓인 폐타이어에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상점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중요한 건 가게 안도 아수라장이고, 네, 다 훔쳐갖고. 이 사람들 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에요. 빈곤층이 아니고. 매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되는가? 우파 기업 때문이라고 주장.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은 계속 미국의 우파가 우리를 조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신이 우리를 도와줄 정부의 것이다.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수입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가격 상승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야당은 유가 하락으로 정부의 주 수입이 줄어든 데다 반기업적인 통제 경제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는 무법천지가 되고, 거리에 어지럽게 널린 쓰레기 더미를 사람들이 이리저리 열심히 뒤지고 다닙니다. 상인들이 팔다 내다 버린 일반 중산층 중에 먹을 것이 있는지 찾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 주워오기도 합니다. Entonces, mira todo lo que está pasando en el mundo, ¿ves? Nos estamos muriendo de hambre, niños que están desnutridos. Por lo menos donde yo vivo hay niños que se están muriendo de hambre. O sea, si yo no salgo, mis hijos no comen. 놀라운 것은 이들이 빈민층이 아니라 중산층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생을 비롯해 중소기업 사장, 자영업자 등도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현지 여론조사 기관이 베네수엘라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하루 3끼를 먹지 못하는 것으로. Antes se podía conseguir la comida, en estos momentos no. Todo es cola, no se consigue, duras horas. 대통령 소환 투표를 위한 절차도 속도를 청원 서명. 앞으로 전체 유권 마두로 대통령의 국민 소환 투표가 실시됩니다. 식량 분배를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좌파 우파 나눠서 준다. 남미 최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던 베네수엘라. 하지만 무분별한 경제가 파탄나며 배고픈 시민들이 거리. 지금 이게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거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기들도 이렇게 있고. 주체가 되겠습니까? 제가 같은데? 내 부인이, 내 여자친구, 내 누나가 이런 거 생각해. 마음이. 33%는 멕시코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자, 이제 이들 좀 남일 같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도 다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노력을 안 했을까요? 열심히 뭘 안 해서? 우리 맨날 항상 듣는 얘기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니까 열심히 뭘 해라.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다 석유 생산국이다. 근데 왜 그러면은 지금 베네수엘라 말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저 지경까지 오게 되었냐? 그거는 경제 자유지수도 엄청나게 그 세계 최하위였어요. 그 마두로 대통령 직전에 정권을 잡았던 게 이제 차베스 정권인데, 차베스 정권이 그 구빈법을 잘 활용을 해서 국민들한테 인기를 많이 샀고, 고유가 시대에서는 엄청난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남미에 엄청난 경제적인 호황을 갖고 왔던 게 또 베네수엘라고요.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저보다, 그리고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도 지금 나가서 채소 같은 거 주워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베스 2기 정권에서 2003년에 외환보유고를 정지시켰고요, 거래를 아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베네수엘라 내에서 베네수엘라의 볼리비아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빼고는 다른 나라 돈을 못 사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건 즉 뭐냐면, 그 자국의 통화 가치가 엄청 하락이 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는 엄청난 지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재밌는 일화로, 재밌는 게 아니라 뭐 팩트죠. 소나타 정도의 승용차에 기름을 만땅 넣으면 500원이었어요. 500원. 자, 지금 기름 만땅 500원이라고 그러면은 너도 나도 가서 기름 넣고 뭐 난리 나겠죠. 기름을 넣을 돈으로 다른 거 소비 지출을 하겠죠. 그러면서 뭐 소비가 많아지면 경제가 산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소비가 워낙 많아지면 물가가 상승하죠. 리터당 500원이면 지금 8만원 정도 되나요? 만땅 넣는데 8만원 정도 되면은 몇십 배죠. 몇십 배니까 그게 계속, 그때는 좋았겠죠. 순간적인 경제 성장 호황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결국 10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렇게 됐죠. 동상처럼. 어쨌든 이 도표는 뭐냐면, 지금 이 재정수지예요. 재정수지. 산유국, 그러니까 석유의 산유국별 재정수지 유지를 할 수 있는 유가 수준과 재정균형 수준이다. 즉 이게 이 정도, 한 1배럴당 이 정도 가격은 돼야지 얘네가 균형이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110달러 정도 되겠네요. 110달러. 근데 2015년에 유가가 폭락을 해서 38달러까지 갑니다. 그러면 38달러면 이 정도인데 노르웨이 빼고 다 죽어야 되냐? 근데 안 죽었죠. 얘네만 지금 유난히 심각하죠. 그 이유는요, 베네수엘라가 석유 수출로 96%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그러니까 의존도가 심했다는 거죠. 96%면 거의 몰빵이죠, 몰빵. 저희 뭐 비트코인 투자할 때도 갑자기 뭐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 투자했는데 거기 몰빵 해놓는 상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 힘들었겠죠, 유가 폭락했을 때. 근데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더군다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정책이 엄청 안 좋았던 게 아까 말했듯이 그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확장 재정 지출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돈을 많이 풀어줬다는 거죠, 국민들한테. 석유 수출로 나간 그 번 돈으로 국민들한테 돈을 다 뿌렸다. 그게 이제 엄청난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석유는 중지류라고 해서 질이 별로 좋지 않은 거. 그 중동에 비해서 질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막 미국이 석유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았다. 그리고 셰일가스 들어보셨나요? 셰일가스? 셰일가스가 뭐 이제 그 지구 그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가스라는데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도 직접 그게 채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셰일가스 같은 이제 새로운 가치 매장량이 확인되는 관계로 어쨌든 뭐 이렇게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사실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살아남았던 엄청난 국가죠. 노르웨이 하면 딱 복지 좋고 뭐 이런 나라라고 다 아시잖아요. 2008년에 노르웨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 그리고 노르웨이는 40달러가만 돼도 재정 균형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요. 노르웨이는 이 석유 수출로 나온 이 수익을요, 공짜로 우리가 그냥 앉아서 버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조업에 기반을 뒀고,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을 메인으로 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르웨이는 석유 수출로 나온 돈을 국부 펀드,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에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뭐 석유 수출로 나오는 이게 자금은요, 관계농업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유 수출로 나온 돈이 고유가 시대에 있을 때는 그거를 이렇게 잘 현금을 잘 해놓고 현찰을 국민들이 경제이익에 왔을 때 그거를 잘 재정을 그때 지출을 시킨다는 거죠. 경기가 과열됐을 때 국가는 돈을 긴축 재정을 통해서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힘들어지면 돈을 그때 풀어줘야 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두바이도 망했잖아요. 그때 2008년에 석유 고유가 때 돈 엄청 벌다가 그 돈으로 다 건설에 때려박아갖고 망했죠. 돈 많이 있다고 4대강 짓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방향인데, 어쨌든 두바이도 구제금융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좀 느끼는 게 많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확장 재정을, 저 노무현 대통령 되게 좋아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토지 보상으로 해서 토지 수용한다고 엄청난 100조를 뿌렸어요. 100조를 국민들한테. 부동산 부자 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아셔야 된다. 마치 비트코인 차트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차트랑 비슷하다.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 원인이 가장 큰 이유는요, 얘네가 믿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뭐 있었죠? 석유, 유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원유국이야, 산유국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부자일 거야.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돈을 계속 뿌려왔던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왜 불안해요? 비트코인이 미래에 이 가격이 다시 올까 말까, 이것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들도 확실했지만, 네? 확실했지만 어쨌든 무자비하게 재정 지출했다는 게 문제죠. 무자비하게 재정 지출했다. 우리나라 IMF 왜 갔죠? IMF라고 하면 구제금융 신청이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그 사태가 왜 발생했냐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직접 겪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좀 어렸을 때라 그때 이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계속 이루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아니면 처우지를 않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몸집 불리기를 했죠. 돈을 그래서 어디서 빌려왔죠? 다 외국에서 빌려왔잖아요. 그럼 외국 기업들은 야 이거 새로 우리나라 그때 뭐 막 이렇게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쏠쏠했죠.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채권을 발행해주고 이자를 더 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몸집을 불리다가 태국에서 갑자기 금융위기 사태 발생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돈 싹 다 빼가면서 이제 다 망했죠. 일제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뭐 결국에는 금모으기로 3년 뒤에 다 상환했지만 IMF에서 국제통화기금에서 빌린 돈을 다 상환했지만 전 지금은 좀 의문인 게 지금같이 그때는 조금 서로 돕고라도 살았지 지금같이 이기적인 시대에 사람들이 내금 갖다 팔아서 살아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좀 저도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의심스러워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김대중 정권 이후에 계속 앞으로 돈을 우리 국민들한테 뿌릴 수 있는 게 이제 가계대출이잖아요. 가계대출.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저 이거 2016년에 제가 본 건데 2580 편집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해요. 다시 보기로 해갖고 제가 이거 편집을 해놓은 건데 지금 대출자 수 1800명 이상이고 가계부채 1500조 넘었어요. 파산 회생 신청 기업도 넘었을 거고요. 이건 제가 아직 못 찾아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 이 있잖아요. 이 그래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더 올라갔으면 빼셨을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셨으면 이때 빼셨을 거예요. 안 빼셨을 거예요. 뺐어야죠. 이게 우리가 사후에 일이 일어난 후에 느낀 점이 뭐 있죠? 저는 차트 고수 트레이더도 아닌데 느낀 게 뭐예요? 급격하게 올라간 거는 조정을 받는다. 이거는 정확한 거죠. 모든 금액 그래프를 차트화 시키면 그렇게 될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나 많은 돈들이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냐는 거죠. 저는 진짜 이민 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같이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이겨낼 생각도 안 해요, 사람들. 왜? 대출 뿌려놔갖고 사람들 돈 갚느라고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누가 이거 지금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저는 지금 백수지만. 그 2008년 세계금융위기 나온 것도 미국이 그때 당시 이제 연준 의장, FRB 의장이었던 저기 앨런 그린스펀, 맞나요? 앨런 그린스펀이 긴축 재정을 해야 될 필수적인 시기에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경기가 과열되면 이것을 잡아줘야 돼. 아까 말씀드렸나요? 어쨌든 잡아줘야 되는 거고, 너무 경제가 폭락하면 그때 돈을 풀어줘야 되는데, 경기가 과열됐을 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저금리 정책을 또 한 번 펼쳐서 사람들한테 돈을 더 뿌려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된 건데, 지금도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입니다. 주택이죠. 어쨌든 그때 미국 GDP, 미국이 2008년 당시에 GDP가 400% 정도 됐어요. 400%. GDP 대비해서 1인당 부채 비율이. 그러면 예컨대 연봉이 3천만 원이면요, 빚이 1억 2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주변에 보면 다 있거든요. 그거? 연봉 3천짜리도 다 1억 2천 있어요. 왜? 집 살려고. 자, 이거 여기 볼게요. 이분이 정태인 소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무조건 터지는 거예요. 저도 비트코인 하면서 제가 이때 탈출 못했지만 이거 언젠간 이렇게 터질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때일지 몰랐죠. 이때 또 한 번 칠 줄 알았죠. 이거 타이밍 잡기는 어렵지만 지금 언젠간 터질 거라는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다 대출자들, 대출 안 받으신 분들 거의 주변에 없을 거예요. 집 살려면 대출 받지, 차 살려면 대출 받지, 다 대출 받잖아요. 뭐
뭐 가전제품 하나 사려고 해도 대출 받잖아요. 카드사에서 무이자 막 엄청 잘해주잖아요. 그거 다 돈 푸는 거예요. 돈을 푼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돈을 푸는 건데 지금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는데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예컨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천만 원 연봉인데 1억 2천짜리 대출이 있는데 이거 갑자기 금리 올려서 10%로 올려봐요. 1억 2천에 10%면 1200만 원인 거예요. 1년에 1200만 원 빚 갚으셔야 돼요. 한 달에 270만 원 월급 받는데 월급의 3분의 1 이상이 나가는 거죠. 빚 갚는 데만.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못 갚으면 은행이 파산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국가가 부도 사태가 디폴트 상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기본적인 거는 조금 서로 이제 좀 아시면서 서로 극복해 나갔으면 어떻겠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시장으로 제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찾았는데 야 이렇게 빨리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저도. 어쨌든 꼭 이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부동산 거품이 일본에 있었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한번 엄청난 금융위기가 나왔었죠. 지금 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거 경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지금 집은 이렇게 많이 지어야 되는데 왜 내 집 하나 없냐? 이렇게 집이 많이 지어야 되는데 왜 저 집은 비싸냐? 왜 저 집은 안 팔리냐? 그거부터 우리가 나서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대통령도 잡았는데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대외 의존적인 나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레골라스를 ICO 참여를 제가 했고요. 레골라스 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레골라스에 관련된 거는 또 여기 조만장단님이 또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저희는 이거를 ICO 참여를 했고요. 이것도 몇 초 만에 아마 매진됐을 몇 분 만에 매진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 이거 투자 참여할 때 완전 힘들었어요. 근데 ICO 정보방에 있나? 요거 지금 아이덱스라는 이제 그 ERC20 토큰 기반으로 하는 거는 이제 전송이 가능해서 장외 거래장 같은 방식인데 여기는 지금 투자한 거 대비 조금 떨어져 있는데 내일 비박스 상장됩니다. 비박스 우리나라 시간 17시 상장되고요. 12시에 지갑 오프네요. 저는 이거 많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장이 좀 이래서 아쉬운데 전 제 자산 중에 많이 들어갔어요.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투자하신 분들 오늘 버거 형들이 출근하자마자 막 던지나 싶더니 또 다시 조금 오르는 추세가 간 것 같고 인내심을 좀 갖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은 저 또한 멘탈을 좀 차려야겠지만 어쨌든 뭐 좀 잘 좀 보셨으면 인내심 좀 가졌으면 좋겠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좀 제가 무슨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좀 노력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번외적인 얘기가 많았는데 좀 이런 얘기들 같이 나눌 수 있는 저보다 많은 더 유능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좀 같이 이런 저희 공개 채팅방 있어요. 여기 이제 오셔서 저희 코인 홍보하고 뭐 수익 관련된 것들 하나 그런 언급 하나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 참여하시면 비밀번호는 비트인포라고 그냥 치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서로 그냥 이렇게 소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뭐 이렇게 자료도 막 다 올려주시고 되게 감사해요. 이런 거 보시면. 그리고 되게 개인적으로 인 견해들 막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좀 똑똑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서 좋아요. 트레이딩 같은 건 잘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실 수도 오셔갖고 좀 도움 주시고 그런 건전한 장을 좀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참여를 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죠. 예,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